자, 보시면 자, 머리가 나쁜 것 같아. 48페이지, 49페이지. 자, 48페이지, 49페이지에서 문제 보셨죠? 자, 각각의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좀 복잡한 것들도 많습니다. 뒷부분에 있는 내용들은 쉽지가 않고 생각을 좀 해야만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남아있어요. 자, 57번에서요. 57번에 질문 있는 사람. 저요. 디귿이요. 아니죠.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 자, 그림 가는 연지기로 던져진 공입니다. 자, 꼬맹아, 우리요. 물체의 운동에서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요. 물체의 운동은 정지된 물체와 뚜렷하게 구별되는 운동 상태 같죠? 운동 상태가 힘이나 뭐니?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운동 상태는 뭘 얘기할까요? 네, 빠르기와 방향. 맞아? 근데 이 빠르기와 방향이 변하는 운동이 있고 변하지 않는 운동이 있죠. 맞아? 빠르기와 방향이 변하지 않는 운동이 무슨 운동이야? 뻐끔거리지 마. 붕어들이야? 뭐야? 등속은 빠르기와 방향이 안 바뀌는 운동이 무슨 운동이야? 등속 직선. 등속 직선 운동 또는 등속도 운동. 맞아? 그럼 얘는 왜 안 바뀌어? 힘을 안 네, 힘을 받지 않아서요. 그럼 빠르기나 방향이 바뀌는 운동을 무슨 운동이라고 그러니? 가속도 운동. 됐어? 그러면 가속도 운동이라는 건 빠르기나 방향이 바뀌죠? 맞아? 왜 바뀌어? 힘 받아서. 맞아요? 네. 근데 그 변하는 운동 중에 빠르기만 바뀌는 운동이 있고요. 방향만 바뀌는 운동이 있고요. 한꺼번에 다 바뀔 수도 있어요. 뭐에 따라 달라? 힘을 주는 방향. 힘을 주는 방향이 위쪽이면 다 바뀌어? 운동 방향과 힘을 주는. 네.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 사이의 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거죠? 아니죠. 아니죠. 자, 물체의 운동 방향과 빠르기 중에 뭔가가 바뀐다는 건 알자 힘을 받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운동을 우리가 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과학 기술인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빠르기만 바뀌게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방향만 바뀌게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빠르기와 방향을 다 바꿀 수 있어? 를 묻는 거잖아. 그래서 그 중에서 빠르기만 바뀌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은교야 뭐라고? 운동 방향. 빠르기만 바뀌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운동 방향과 나란하게 힘을 줘. 그렇죠. 운동하는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 힘을 줘야만 빠르기만 바뀌어요. 방향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하는 운동이 자율낙하 운동과 연직상관 운동이야. 알아듣는 말이길 바래. 방향만 바꾸게 할 수도 있어요. 은교야 어떻게 하면 돼? 운동 방향과 수직하게 힘을 줘. 그렇죠. 가장 기준은 운동 방향에 어떤 방향으로 힘을 줄 거냐가 중요한 거죠. 운동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 힘을 주면 빠르기만 바뀌고 운동 방향에 수직한 방향으로 힘을 주면 방향만 바뀌어요. 됐어? 그러면 운동 방향에 수직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서 방향만 바뀌는 운동에 뭐 있어요? 등속. 등속 운동. 맞아요. 그러면 내가 빠르기와 방향을 다 바꾸게 하려면 은교야. 운동 방향과 비슷한. 그쵸. 운동 방향과 비스듬한 방향으로 힘을 줘야 빠르기와 방향을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빠르기와 방향이 다 바뀌는 운동에 뭐가 있니? 포물선. 포물선 운동과 진짜. 진자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힘을 주되 그 힘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 건 변화량이죠. 근데 변화는 종류를 결정하는 건 힘과 운동 방향 사이의 관계예요. 그게 어떤 관계를 띠느냐에 따라 뭐를 바뀌게 할 수도 있고 변하지 않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통제한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57번 같은 경우에 가는요 공을 던져 올린 연직상반 운동이에요. 얘는 힘 받아 안 받아? 힘 받아 안 받아? 받죠.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아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에요. 그럼 얘는 뭐만 바뀌겠니? 빠르기만 점점 느려지는 운동을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공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동안 매 순간 이 공이 어디 있던 상관없이 얘는 항상 지구 중심 방향이 중력 방향으로 힘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얘는요 빠르기만 점점 느려지는 등가속도 운동을 할 겁니다. 되겠어? 자, 변하는 운동을 우리가 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데 가속도 운동에도 두 가지가 있죠. 등가속도 운동이 있고 그냥 가속도 운동이 있어요. 등가속도 운동인 조건, 등가속도 운동이기 위한 조건 뭐 있어요? 어떠면 등가속도 운동이니? 박세, 어떠면 돼? 그렇죠. 등가속도라는 변화량은 알짜 힘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그 알짜 힘의 방향과 크기가 일정한 운동이 등가속도 운동이고요. 자, 가속도 운동은요. 그래서 알짜 힘의 방향 또는 크기가 변하는 운동이에요. 그러면 내가 물어보죠. 포물선 운동은 등가속도 1가 아닐까?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물체가 포물선 운동을 이렇게 할 때요. 매 순간 공이 어디 있던 상관없이 얘는 무슨 운동을 힘이라 받니? 무슨 힘을 받을까요? 네. 중력이라는 힘을 매 순간 같은 방향으로 같은 크기만큼 받고 있잖아. 그러면 힘이랑 가속도가 바뀔까 안 바뀔까? 그렇죠. 등가속도 운동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기준은 물체가 가다가 운동 방향이 바뀌니 안 바뀌니 이런 거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받는 힘의 크기와 방향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포물선 운동은 매 순간 모든 순간에 같은 방향, 같은 크기의 힘을 받기 때문에 얘는 등가속도 운동이 확실합니다. 됐어? 그러면 공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연지 운동하고 있어. 됐어? 도원아, 등가속도 운동이 일까니까? 맞죠? 공이 올라가고 있는 동안에도 중력만, 내려오는 동안에도 똑같은 크기의 중력만 같은 방향으로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그럼 진자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이 일까니까? 이 새끼들 영화 보러 왔어. 대답 안 해? 이거 등가속도 운동이 일까니까? 등가속도. 일까니까? 등가속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얘가 A에 있을 때 이 점에 가만히 있다고 쳐봐. 얘 무슨 힘 받고 있니? 힘 몇 개? 두 개. 뭐 받아요? 두 개. 두 개. 중력 장력. 중력과 장력이죠. 그러면 중력하고 장력을 합성한 이 방향이 물체의 작용은 알자의 힘이었어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끌려가는 거야. 근데 반대편에 왔을 때 얘는 무슨 힘을 받겠니? 중력. 여전히 중력과 장력인데 그 힘의 알자의 힘의 방향이 얘하고 어떠니? 다르죠. 그러니까 등가속도일 수가 없잖아요. 그럼 등속 원운동은 등가속도니? 판단해. 이거 등가속도 운동일까 아닐까? 아니. 왜 아닐까? 신의 방향이. 그렇죠. 여기 있을 때 힘은 원의 중심 방향 이 방향으로 받는데요. 얘가 여기 있으면 힘의 방향 이 방향으로 받잖아요. 힘의 방향이 바뀌니까 등속 원운동은 등가속도일 수가 없단 말이죠. 이렇게 물리는요. 너무나도 깔끔하고 자명해요. 그때그때 예외라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외라는 걸 여러분들 머릿속에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물리는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준만 정확하게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다면 정확하게 그 문제의 의도를 파악할 수만 있다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이 뭔지 정확하게 내가 의미를 알고 있냐? 그거를 과거에서 물어보고 싶은 거야. 너네들이 정말 과학에서 얘기한 그 언어를 문자로만 인지하고 있는지 정말 머릿속에 그걸 이해하면서 가지고 있는지 보겠다는 거거든요. 57번 볼게요. 가는요. 공을 똑바로 연지 위로 올리는 운동입니다. 공을 연지 위로 던져 올리는 동안에도 얘는 모든 순간에 중력을 받고 있어요. 아래 방향으로. 그래서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알자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속력이 점점 느려지는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렇게 물체 두 개가 붙어 있는 상태로 뭐 되어 있냐면 정지되어 있어. 도원아 정지되어 있다면 알자임이 얼마여야 되니? 그렇죠. 그렇다면 이때 여기에 있는 A, B의 물체의 무게와 같은 크기의 힘이 장력에 의해서 작용하니까 합력이 0인 상태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어? 그래서 정지 상태입니다. 되겠니? 라고 하는 첫 번째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묻는 거야. 됐어? 그래서 기존에 과거관 애들한테는 맨날 얘기해 줬었는데요. 세종가구에서 가장 좋아하는 문제가 힘인데요. 이렇게 냉장고에 자석을 이렇게 붙여놨단 말이야. 됐어? 그래서 이 자석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종류를 모두 말해봐라. 이게 매해마다 출석 면담에서 세종가구에서 나오고 있어요. 되겠니? 하겠니? 해봐. 네 가지. 자, 이게 중력. 힘의 방향과 종류를 얘기하라고 했어. 아랫방향으로 중력. 아래 방향으로 중력 작용해요. 윗방향으로 마찰력. 윗방향으로 마찰력 작용해요. 냉장고 방향으로 자기력. 냉장고 방향으로 자기력 작용해요. 가속 방향으로 항력. 네, 자석 방향으로 수직 항력이 생기죠. 되겠어? 자, 이때 마찰력 왜 생겼니? 운동. 붙어 있는 상태로 아래로 운동하니까 방향으로. 마찰력이 생기는 이유는요. 마찰력이 생기는 이유는 마찰력은 뮤 n 아니야? 물체와 바닥면 사이의 거침기와 물체가 바닥을 누르는 수직 항력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마찰력이 생기는 건 바로 자기력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야? 자기력이 수직 항력을 만들어내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어? 되겠어? 이런 얘기죠. 바닥면에요. 물체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요. 난 궁금한 게 이 물체와 바닥면 사이의 마찰 계수가 궁금해요. 근데 우리가 마찰 계수를 알 수는 없잖아. 그럼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그걸 중학교 1학년 때 생각해서 배웠지.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마찰 계수 안 배운 거 같죠? 배웠어요. 대부분의 학교에서 여러분 생기부를 보면 실험하는 게 있어요. 자, 이 물체와 바닥면 사이의 마찰 계수를 확인하는 실험을 여러분들은 했어요. 어떻게 했었냐면 이 바닥 판을 살살 뭐한다? 기울인다. 됐어? 이걸 살살 기울여서 기울인 각도를 크게 했을 때 얘가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순간을 여러분은 각도를 재거든요. 그랬을 때 각도가 클수록 마찰력이 크다라고 결론 내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린 건 사실은 물체와 바닥면 사이에 정지 마찰 계수를 측정하는 실험을 한 거예요. 되겠어? 실제로 이렇게 경사를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 물체와 경사면 이 물체가 받는 힘의 종류 몇 개 있어요? 이 물체는 몇 가지의 힘을 받고 있니? 지금 이 순간에 아직 미끄러지지 않았어. 세 가지. 세 가지. 물론 중력. 중력, 수직항력. 수직항력, 마찰력. 마찰력입니다. 됐어? 자, 근데요. 이걸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이 세 가지 힘의 크기는 어떻게 바뀌니? 이거 물어보셨어요, 작년에. 됐어? 경사면의 크기를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이 세 힘이 어떻게 바뀌니? 대답해봐. 첫 번째 중력은 변화가 없지. 개놈의 새끼들아, 씨. 중력이 어떻게 커져? 이 시비랑 방댕이 같은 새끼들아. 이게 M이면 MG지, 씨. 맞아? 헛소리 하면 죽는다. 그 다음 수직항력은요? 커져요. 작아지죠. 아, 나 진짜 돌아버리겠네. 이렇게 경사면에서는요, 중력이 수직항력과 나란한 방향의 힘하고요. 됐어? 경사면과 나란한 방향의 두 힘으로 나누죠. 그랬을 때 이 각도가 세타이면 꼬맹아 경사면을 누르는 요 힘만큼이 수직항력을 만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수직항력이 되는 거잖아. 얘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이게 mg고요. 중력을 두 힘으로 나눴을 때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얘가 대각선이 돼야 돼요. 그랬을 때 여기 경사각도가 세타이면 중력과 수직항력이 만나는 요 각도가 반드시 세타여야 되는 이게 직각삼각형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힘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이게 mg 콩 눌러 세타만큼 생긴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새끼들아. 맞아? 그러니 항상 이 힘하고 이 힘은 평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직항력의 크기가 언제나 mg 콩 눌러 세타만큼 생기는데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값이 어떻게 되니? 작아지겠죠. 맞아? 대신에 이 값은 어떻게 되니? 이거 어떻게 구하니? 이거 mg 쌍배려가 세타만큼 생기죠. 그러면 내가 경사각도를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이 힘은 뭐해지니? 커지죠. 됐어? 그래서 점점 아래쪽으로
이각도를 잡아당기는 힘이 커져서 그 힘이 누구와 같아지는 순간? 뭐랑 같아지는 순간 미끄러질까요? 최대 정지 마찰력이랑 같아지는 순간 미끄러지겠죠. 납득을 하냐? 납득을 하냐? 그랬을 때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이 힘 mg 사인 세타의 값이 최대 정지 마찰력이요. 마찰 개수에다가요. 수직 항력인 mg 콕 눌러 세타를 곱한 값이잖아요. 얘는. 됐어? 이게 같아지는 그 순간부터 미끄러질 거라고요. 그랬을 때 mg 날라가고요. 이때 정지 마찰 개수는요. 보시는 것처럼 코사인 세타분의 뭡니까? 사인 세타 값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뭡니까? 탄젠트 세타라고요. 그래서 이 각도를 크게 했을 때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의 탄젠트 값이 정지 마찰 개수야. 맞냐? 그래서 너네들은요. 이 실험을 통해서 정지 마찰 개수를 확인하는 거야. 물체와 바닥 사이 거칠기.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보면 이 각도를 크게 하면 할수록 마찰력의 크기는 뭐 해주고 있어? 지랄을 해야지. 이 값이 작아진다고 이 새끼야. 이걸 작년에 물어봤어. 출석 면담에서. 작년에 출석 면담에서 너네 학교 1학년에 생기부에 대부분 과학 생기부에 이거 들어있거든. 그래서 이 경사판을 점점 크게 했어. 그러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뭐가 있니? 3개예요. 그래서 각도를 크게 하면 이 세 힘이 어떻게 되니? 이거 물어봤어요. 그래서 2차 시험 보러 가는 애와 가지 못하는 애가 결정됐죠. 정신을 차리셔야죠. 중력은 안 바뀌고요. 수직 항력은 점점 작아지고요. 그래서 마찰력도 점점 작아져요. 그러다가 밑으로 잡아당기는 이 힘과 최대 정지 마찰력이 같아지는 그 순간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 실험을 통해서 이 아이와 바닥 사이에 정지 마찰 개수 확인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잖아요. 이해돼? 하겠어?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내가 정지 마찰 개수를 이 각도가 45도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얘는 정지 마찰 개수가 1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서 얘를 똑바로 놓는다. 자, 똑바로 놓으면 이제 이물체와 바닥 사이의 정지 마찰 개수는 바뀌었니 안 바뀌었니? 바뀌니 안 바뀌니? 이렇게 놨을 때 정지 마찰 개수가 1이라고 알아냈어. 그럼 이걸 똑바로 놓으면 정지 마찰 개수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어요. 그건 거칠기에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똑바로 놓고 뉴욕도 거칠기 똑같죠. 그러니까 얘도 정지 마찰 개수 여전히 1일 거야. 근데 얘가 10kg짜리 물체였어. 그러면 이제 얘를 얼마 이상의 힘을 줘야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겠냐? 얼마? 100N이죠. 그래서 똑바로 놓으면 얘가 바닥을 누르는 힘은 100N일 거잖아. 그래서 얘한테 작용하는 최대 정지 마찰력은 마찰 개수에다가 수직 항력 곱하면 되는데 이게 1이고 얘가 100이기 때문에 100N의 힘 이상의 힘을 줘야만 움직일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실험이었어. 되겠어? 이런 것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여러분들 탐구했던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 뭘 잘 이해하고 이렇게 생기부에 써져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게 1차 면담에서 질문하는 거야. 생기부에 수과하게 써져 있는 내용들, 그 내용들을 대답할 수 있게끔 하셔야 돼요. 되겠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힘이라고 하는 게 변화시키는 능력인데 그 변화시키는 능력이 일정한 운동을 우리가 그냥 간단히 긴가속도라고 표현하는 거고, 이때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방향이 바뀌는 운동을 그냥 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거지. 그 중에서 공을 똑바로 던져 올리는 운동은요, 항상 같은 크기의 힘을 같은 방향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얘는 연직상반 운동은 등가속도예요. 그랬을 때 지구의 가속도의 중력 가속도가 10이기 때문에 얘는 1초당 속도가 10씩 줄어들어요.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문제야. 그러니까 이 문제 하나하나의 의미를 담아서 봐. 이거 맞고 틀리고가 왜 중요하냐. 어차피 이 문제 안 나온다고 100번은 얘기하는데. 자, 그래서 기억 보시면 가에서 공이 위로 올라가는 동안 중력이 공에 한 일은 없니? 라고 했는데 보면 얘는 중력과 나란한 방향으로 움직인 거죠. 그러면 중력이 한 일이 있니 없니? 있죠. 그래서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으니까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1kg예요. 얘가 올라간 높이가 10m예요. 그럼 중력의 한 일은 얼마니? 마이너스 얼마예요? 100이죠.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어. 그러니까 이만큼 일을 한 거예요. 되겠어? 이런 얘기죠. 되겠니? 자, 그 다음에 그럼 보면 힘을 줬는데 일을 안 할 수도 있어?
얘는 일을 안 하죠. 왜요? 내가 등속 원운동을 10시간 동안 했는데 내가 한 일이 0이래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작용하는 힘하고 운동 방향이 수직이기 때문에 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되겠어? 그래서 똑같은 이유에서 물체를 든 상태로 앞으로 걸어가는 것도 똑같은 이유에서 내가 이 물체 떨어지지 않게 나는 힘을 밀어줘요. 근데 이걸 든 상태로 내가 앞으로 이렇게 걸어가요. 그렇다면 힘을 준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이라서 할 일이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되겠어?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것들이야. 자, 니은 보시면 나에서 B에 작용하는 합력이 0입니까? 당연하죠. 정지 상태니까. 자, 그 다음에 디귿. 가에서 공이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공에 작용하는 합력이 얼마입니까? 자, 얘 계속 올라가면 순간 속력이 0인 지점이 최고점이야. 이때 합력이 얼마입니까? 중력이죠. 그래서 중력만큼 힘을 받고 있죠. 속력이 0이어도 중력을 받고 있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공이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공에 작용하는 합력의 크기와 나에서 A에 작용하는 합력의 크기가 같니? 라고 했는데 나에서 A라고 하는 건 정지 상태잖아요. 그럼 얘가 받는 합력은 0이겠죠. 그러니까 얘의 합력과 쟤의 합력은 달라요. 알겠습니까? 이걸 누군가가 질문하고 뭔지 알까? 디귿? 알고 싶다. 자, 아가들아, 내가 똑같은 공을요. 똑같은 속력으로 던졌어요. 방법만 달라요. 하나는 똑바로 던져 올렸어요. 하나는 비스듬한 방향으로 던졌어요. 자, 똑같이요. 20의 속력으로 던질 거야. 아가들아. 자, 얘네들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 높이는 같다. OX. 얘가 올라간 최고 높이 H1과 얘가 올라간 최고 높이 H2의 높이는 같다. OX. X죠. 왜입니까? 설명하세요. 또 저렇게 그 중력과 비스듬한 방향으로 등지는 그저 20m/s가 그 왼쪽으로 가는 거랑 위쪽으로 가는 거랑 힘이 쪼개져서 수평 속도와 수직 속도로 나뉘어져서 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그 수직 속도로 가는 힘으로 그 전체 힘이 빠져가지고 수평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설명할 수 있냐? 이것도 좀 별개인데 차분차분 생각해보자. 누구의 높이가 높아요? 지민호, H1, H2 높이가 어떨까요? H1이 더 높아요. H1의 높이가 더 높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H2 저렇게 비스듬하게 던지면 20m/s가 수평 속도랑 수직 속도로 힘이 분해가 되는데 그러면은 그 각도가 힘이 분해가 되는 데가 아니고 속력이 분해되는 데. 성력이 분해되는 각도가 지금 90도보다 작으니까 그 수직 속도가 아니 수평 속도가 20m/s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가지고 H1보다 더 못 올라간다. 못 알아듣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세연아, 문세연, 왜 그러니? H1의 높이가 H2의 높이보다 크다라는 건 맞습니다. 우리도 알죠. 이 새끼 몇 미터 올라가는 줄 아세요? 이 새끼는 20m 올라가겠죠. 지구의 중력과 속도가 10이라면. 그죠? 이 각도가 30도라면 이 새끼는 몇 미터 올라가는 줄 아세요? 5m밖에 못 가요. 5m밖에 못 갑니다. 5m. 얘는 수평 속도가 얼마냐면 10노트 3이고요. 수직 속도가 얼마 됩니까? 10대요, 10. 그러면 수직 속도가 10이니까 최고점에 올라갈 때까지 몇 초 걸리겠니? 1초 걸리죠. 1초 동안 올라간 높이가 얼마입니까? 5m. 근데 높이가 다른 걸 설명하라는 게 문제야. 예병을 다 하는데 왜 설명하래? 그걸 원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문세 해봐. H1은 수직 방향으로만 작용하는데 H2는 나눠서 나가가지고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H1보다 작고
수직 방향으로 작용한 힘이 H보다 작다? 얘 수직 방향이 무슨 문제 맞는데?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표현하고 싶은데 그걸 정확한 용어로 하고 있는지를 검사하는 거예요. 이거 뭘로 설명할까요? 물체의 운동은 대부분 역학적 에너지 전환으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기억은요. 던지는 순간에 무슨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되는 높이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근데 포물선 운동은 최고점에서는 무슨 에너지니? 포물선 운동할 때 최고점에서 무슨 에너지 있게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예요. 그럼 보면 남아있는 운동 에너지는 무슨 운동 에너지일까? 수평 방향의 운동 에너지는 포물선으로 던질 때 수평 속도 바뀌니 안 바뀌니? 안 바뀌죠. 그래서 던지는 순간에 수평 방향의 운동 에너지는 그대로 유지돼요. 대신에 수직 방향의 운동 에너지는 점점 뭐해지니? 줄어들어서 수직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보면 얘는 이 경우에요. 수평 속도가 10루트 3이고 아니 수평 속도가 10루트 3이고 수직 속도가 10이라고 그랬어요. 그래놓고 선생님이 이거 2kg라고 줄게요. 얘 던지는 순간에 이 A라는 지점에서는요. 운동 에너지밖에 없어요. 위치 에너지가 없어요. 그 둘을 더한 값은 역학적 에너지고요. 공기 저항 없다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는 A에서나 B에서나 그 값이 같아야 돼요. 납득하죠? 자, 그 중에서 얘 운동 에너지가 얼마냐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던지는 속력이 20이니까 400이에요. 그래서 던지는 순간에 운동 에너지가 400줄이거든요. 근데 이걸 찢어서 보면 내가 수평 방향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고요? 수직 방향의 운동 에너지 얼마로 던졌니? 이거 볼래요? 수평 방향의 운동 에너지는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0루트 3의 제곱이니까 300이에요. 그래서 수평 방향 운동 에너지 300 가지고 던진 거예요. 수직 방향은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0의 제곱이니까 100이에요. 그래서 수직 방향의 운동 에너지 100을 동시에 갖고 던진 건데. 그래서 올라가면서 포물선 운동은 수평 속도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수평 방향으로 등속 운동한다. 그래서 최고점에서도 수평 방향 속도 그대로 10루트 3 가지고 있다. 그러면 수평 방향 속도 그대로 10루트 3 가지고 있다는 건 최고점에서도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얼마만큼 가지고 있다? 수평 방향 운동 에너지가 그대로 남아있다. 최고점에서. 맞아? 그러면 수직 방향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올라가면서 속도가 점점 뭐해지니? 어떻게 되니? 수직 방향 속도는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최고점에서는 수직 방향 속도가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이거 0이에요. 그래서 포물선 운동은 수직 방향의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올라가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수직 방향의 운동 에너지는 0 됐다는 얘기예요? 네. 얘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그러면 이 운동 에너지 뭘로 바뀌었어요? 이게 바로 최고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포물선 운동은 수직 방향의 운동 에너지만 위치 에너지로 바뀔 수 있는 높이까지만 가는 거야. 되겠어? 얘는 전체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뀔 때까지 가는 거고요. 포물선으로 던질 때는 수직 방향의 운동 에너지만 위치 에너지가 되는 그 높이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 높이가 얼마예요? 라고 하면 이 수직 방향의 운동 에너지 100이 위치 에너지가 되는 거니까 얼마입니까? 2 곱하기 mg, mg. 그래서 이 얼마예요? 5m 높이만큼 올라가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속력으로 던지더라도 전체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될 때까지 가느냐 아니면 전체가 아닌 그 중에 일부인 수직 방향의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뀔 때까지 가느냐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던졌을 때요. 얘는 2kg니까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400으로요. 얘는 400 전체가 위치 에너지가 되는 높이까지 가는 거고요. 얘는 100만큼만 위치 에너지가 되는 높이까지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둘의 높이의 차이가 얼마입니까? 쟤는 400만큼, 얘는 100만큼. 그러니까 H1과 H2의 높이 차이가 몇 대 몇이니? 4대 1이죠. 되겠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석해보라고. 그래서 포물
포물선은 최고점에서의 속력이 0이 아닙니다. 포물선 운동은. 되겠어? 이런 얘기야. 이걸 말로 설명할 수 있으시면 좋아요. 저는 어차피 수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로 예를 들다 보니까 문제 푸는 데 집중하죠. 근데 여러분 과거 문제는 그렇게 어떤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이걸 생각하는 개념을 묻는 거예요. 너 이거 어떻게 풀었어? 네 생각은 뭐야?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자꾸 사고해 보세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답을 못 냈어요 하던 아이들도 합격을 합니다. 근데 답은 맞았는데 저 설명을 못했어요. 이런 애들 떨어져요. 답만 보고 싶으면 시험을 받겠죠. 근데 면접을 보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생각까지도 듣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좀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답을 못 낸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을 거 없다. 대신에 네가 생각한 사고를 천천히 상대방이 알아듣게 설명해라. 그리고 반드시 문장은 끝내라. 운동 에너지가요. 여기서 멈추지 말고 새끼야. 문장은 씁니다로 끝내라. 알겠냐?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58번 문제예요. 자, 58번은요. 마찰이 존재하는 공간이에요. 마찰이 존재하는 빗면에서요. 물체를 당겨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빗면이 있을 때요. 물체가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자, 똑같은 물체가 있는데 한 번은 물체를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최소한의 힘이 2N이라는 걸 얘는 안 거죠. 등속도로 끌고 가는 최소한의 힘이 2N이다. 송유찬! 자, 그리고 빗면이 있어요. 요번에는 똑같은 물체를 똑같은 빗면에서 끌고 내려갈 때 필요한 최소한의 힘이 1N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물체와 바닥 사이의 마찰력을 너는 계산할 수 있어? 이거죠. 자, 그럼 꼬맹아, 마찰력은요.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죠?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니? 운동 방향과 그렇죠.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에요. 그러면 얘를 끌고 올라가니까 마찰력은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자명합니다. 똑같은 물체를 똑같은 경사면에 놨기 때문에 마찰력의 크기는 여기서나 여기서나 같을 거예요. 근데 얘는 끌어내리니까 마찰력이 이번에 위로 작용하겠죠. 이렇게요. 차근차근.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얘는요. 아까 중력에 의해서 경사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려는 mg 쌍내려가 세타라는 힘도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얘 그 힘을 모르니까 F라고 하죠. 경사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려는 힘 F. 되겠어? 자, 나는 수평 방향 힘들만 봤어요. 물론 수직 방향의 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운동에 영향을 안 주니까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힘 사이에 합력이 얼마여야 될까요? 0이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거기에 써있죠. 등속 일정한 빠르기로 움직이게 한다 그랬으니까. 되겠어? 그러니까 합력이 0이어야 되니까 아래로 내려가려는 이 두 힘 라지 F에다가 스몰 F를 더한 값이 2여야 되네 이런 얘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요거 두 개 합한 값이 얘랑 같아야 돼요 라는 얘기잖아요. 라지 F 더하기 1이 스몰 F랑 같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스몰 F 값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알겠어? 이런 얘기인데 마찰은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 작용해요. 자, 근데 이렇게 자동차에 바퀴가 있어요. 자동차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바퀴는 이렇게 돌겠죠. 이 자동차가 10이라는 빠르기로 갑니다. 자, 갈 때 이 자동차의 바퀴는 어떤 운동합니까? 자동차가 가려고 할 때 자동차 바퀴는 어떤 운동을 합니까? 구르면서 앞으로 가죠. 구르는 운동을 우리가 회전 운동이라고 해요. 그리고 앞으로 미끄러져 가야 되겠죠. 이렇게 앞으로 미끄러져 가는 얘와 같은 운동들을 우리가 병진 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동차 바퀴는 회전 운동과 병진 운동을 동시에 하고 있는 아이예요.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자전거 바퀴도 그렇습니다. 회전 운동과 병진 운동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 자동차가 가는 동안 바퀴가 분리되지 않으려면 자동차의 바퀴도 자동차와 똑같이 10이라는 빠르기로 앞으로 가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모든 지점의 바퀴들이 자동차와 같은 빠르기로 가고 있어요. 이게 병진 속도예요. 자동차 바퀴의 병진 속도. 근데
자동차는 이 순간 돕니다. 그러면 자동차 밖에 무슨 속도도 있니? 회전 속도도 있죠. 그 회전 속도가 지금 얘가 10이라는 빠르기로 도니까 바퀴가 도는 속도도 10이어야 돼요. 근데 이 지점에서 회전 방향이 어디니? 회전 방향이 운동 방향이죠. 되겠어? 접선 방향이죠. 그러니까 얘는 이 방향으로 10이라는 빠르기로 회전합니다. 이 순간. 얘는요. 이 방향으로 10이라는 빠르기로 가요. 그래서 얘는 이 방향으로 10이라는 빠르기로 돌고 있는 거죠. 얘는 이 방향으로 10이라는 빠르기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퀴가 이렇게 한 바퀴를 돌 때 나는 반바퀴만 볼게요. 기역에서 니은. 됐어. 자, 이 지점 X라는 지점이 기역에서 출발해서 니은까지 오는 동안 속력 변화 부르세요. 맨 처음에 얼마였을까요? 실제 이 지점에 있을 때 바퀴의 속력은? 얼마? 병진 속도 10, 회전 속도 10 얼마일까요? 10노트 2의 빠르기로 이 바퀴는 사실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되겠어? 그래서 이 바퀴의 이 지점의 속도가 10노트 2예요. 얘는요? 20. 얘는 10노트 2. 얘 얼마? 얘는 얼마예요? 0입니다. 바퀴는요. 바닥과 닿을 때 정지 상태로 닿아요. 아세요? 신기하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반바퀴 돌아서 기역에서 니은으로 올 때 이 X라는 지점은 속력이 10노트 2에서 출발해서 20으로 갔다가 다시 10노트 2로 오면서 반바퀴 돌아요. 되겠어? 네. 이게 여기에 있는 X라는 지점이 움직이면서 속력의 변화를 얘기한 거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Y라는 점은 얘가 반바퀴 이 점이 돌 때까지 얘도 반바퀴 이렇게 가야 될 거잖아. 그치. 얘 속력은 어떨까? 맨 처음에 얼마? 10노트 2. 그 다음 얼마? 0. 그 다음 얼마? 10노트 2. 그러니까 이 바퀴는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맞아요? 이 바퀴의 속력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자동차가 이렇게 왔을 때 보면은 이 X라고 하는 이 지점은 반바퀴 돌아서 이렇게 온 거야. 여기 온 거야. 그래서 이 자동차 바퀴인 X점이 이동한 궤적이 이거야. 그 X라는 바퀴가 움직인 거리가 이 밑에 있는 면적이고. 괜찮아? 할만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Y라는 바퀴는요. 반바퀴 돌아서 결국은 여기 온 거죠. 얘 어떻게 왔을까요? 얘가 사실은 돌면서 가면서 이렇게 이 궤적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Y바퀴가 움직인 점이에요. 맞아요. 그 Y바퀴가 간 거리가 이거예요. 그래서 반바퀴 도는 동안 이쪽 면에 있는 점이 간 거리와 이쪽 면이 이 점이 간 거리가 같을까 다를까? 다르다. 신기하죠? 네, 이런 운동을 해요. 이게 자동차 바퀴입니다. 됐죠? 이런 운동도 한번 보자.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이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 바닥에 닿는 순간 바퀴는 속력이 0이네. 순간 정지. 그러니까 순간 자동차 바퀴와 바닥 사이에는 정지 마찰력이 작용하고요. 그때 바퀴가 이 정지된 순간을 돼서 끊고 움직이려면 이 순간 최대 정지 마찰력 이상의 추진력을 받으면서 바퀴가 왕 밀고 가는 거야. 알겠어? 얘기하는 거야. 근데 나 물어보고 싶게. 그럼 바퀴가요. 딱 바닥에 닿았어. 이 순간 마찰력의 방향. 바퀴에 작용하는 마찰력 방향이 어디니? 앞쪽, 뒤쪽? 어딜까요? 정지 상태인데 어쩌면 움직이는 그 순간 마찰력의 방향. 정지 상태에도 마찰력은 작용해요. 그게 정지 마찰력이에요.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물체에다가 내가 오른쪽으로 10N의 힘을 줬는데 이 새끼 안 가. 그럼 마찰력이 이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들아. 자, 얘 마찰력 어느 방향으로 작용할까요? 이거 걸을 때 마찰력 방향은 어떻게 되나?
나너 힘 어느 쪽으로 주고 있어? 뒤로 밀고 있잖아. 그럼 마찰력 어디로 잡아가겠냐? 앞으로 그것 때문에 내가 그러는 거야. 마찰력이 추진력이 돼서 그래. 이 바퀴요. 얘는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 운동 방향이 이 방향이에요. 그럼 마찰력 방향이 어떨까요? 이 방향이겠죠. 되겠어? 그래서 자동차 바퀴에 작용하는 마찰력 방향은 자동차가 가는 방향으로 잡혀요. 바퀴의 입장에서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지만 자동차의 입장에서는 자동차의 운동 방향이 마찰력 방향이에요. 바퀴는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바퀴에 작용하는 마찰력이 이 방향이겠지. 예, 이런 것들을 출석 면담에서 물어봤다. 어떤 누나한테. 그 누나는 잘 견뎌나간다. 자동차 바퀴가 됐어. 받는 마찰력 방향 자동차의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이에요. 라고 얘기하셔야죠. 여러분들 걸어 다닐 때도 똑같네요. 마찰력이 우리는 이렇게 작용하네요. 앞으로. 됐어. 그 마찰력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마찰력이 없는 얼음판에서 잘 못 걷네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하겠어요? 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잘 생각해보면 신기하고 재밌는 과학 현상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요. 카레싱 하는 도로요. 매끄러울까요? 찐득찐득할까요? 찐득찐득합니다. 왜? 마찰력이 추진력이기 때문에 마찰력을 최대한으로 만들어야 앞으로 잘 튕겨나오고 힘을 세게 받아서. 그래서 바닥은 찐득찐득하게 만들어요. 카레싱 바닥. 알겠습니까? 이래요. 이래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그래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마찰력에 대해서 자소서 중에서 가장 잘 쓴 애가 그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바퀴 마찰력. 그래서 그 아이한테 이거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요. 그래서 자기 자소서와 관련된 중독 내용도 턴다. 알겠냐? 잘 기억해둬라. 자, 그래서 F값이 1.5라는 거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58번 문제고요. 자, 59번 가죠. 자, 59번은 수능 필라죠. 이건 약간 수능 필라는 문제예요. 했나? 얼마 나오냐? 2루트 2 제대로 구했어요. 자, 거기 보시면요. 어차피 여러분들 다 마지막으로 하는 거니까 이거와 관련된 똑같은 수업을 저한테는 들을 수 없죠. 이제 역학이 오늘로 마지막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요. 거기에 고정도로의 물체 3개 매달려 있다. 그래서 여기에 물체 A가 있고요. 여기에 물체 B가 있고 여기에 C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상황이고요. A부터 2kg, 그 다음에 얘 3kg, 얘 1kg짜리가 이렇게 매달려 있다 보니 오른쪽이 무거워서 오른쪽이 내려가고 왼쪽이 끌려 올라가는 등가속도 운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첫 번째 알짜임 얼마니? 불러줘. 설마 여기서 알짜임을 설명해야 되는 건 아니겠지? 얼마? 중력가속도 10이에요. 알짜임 얼마니? 20N이죠. 이쪽 방향으로 40N의 힘으로 얘네들이 잡아당기고 있죠? 자, 이쪽은 20N의 힘으로 지구가 잡아당기고 있죠? 근데 두 개가 반대 방향이니까 빼야 알짜 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알짜 힘을 전체 질량으로 나누시면 전체 가속도 되죠? 전체 몇 킬로? 6km예요. 그래서 얘 가속도가 3분의 10이라는 가속도로 처음에 출발해서 올라갈 겁니다. 되겠어? 자, 근데 처음에는 A와 B의 높이가 같지 않았어요. A와 C의 높이가 같지 않았어요. 이 높이 차이가 얼마나 썼냐면 1.2m 차이 났어요. 그래서 이 둘이 한 놈은 올라가고 한 놈은 내려가서 높이가 같아지는 순간 이실 끊을 거야.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얘기해요. 자, 이 높이가 같아지려면 A가 몇 미터 올라오는데? 몇 미터? 0.6. 되겠어? 그래서 A가 0.6m만큼 올라가는 순간 둘의 높이는 같아지겠네? 그 순간 실은 끊기겠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0.6m가 되는 그 순간 속력이 얼마일까? 그게 첫 번째 단계야. 되겠어? 자, 0.6m 올라가는 순간 속력이 얼마일까요? 라고 하면 어떻게 풀어요? 얘는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등가속도 공식. 0.6m 올라가는데 몇 초 걸렸어? 시간 모르죠? 그럼
그러니까 시간 모를 때 쓸 수 있는 방법 불러. 이 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아시죠? 이것도 모르는데 여기 앉아있진 않겠죠? 자, 그랬을 때 2 곱하기 됐어. A 거 속력 구할게요. 얘 가속도 얼마입니까? 3분의 10. 올라간 거리 얼마입니까? 0.6. 맞아요. 나중 속도의 제곱은 처음 속도의 제곱인데 처음은 정지 상태니까 처음 속도는 없네요. 이런 얘기죠. 맞지? 그래서 계산하시면 얼마 나올까요? 2. 네, 그래서 이때 속력이 2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내요. 그래서 높이가 같아지는 순간 A는 여기 왔을 때 속력이 2고요. 얘네들도 여기 왔을 때 속력이 다 같이 2겠죠. 한 줄로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순간 여기를 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끼는 지 혼자 내려가겠죠. 이제 묶여 있는 건 얘네들입니다. 되겠어? 자, 그럼 이제 다시 구해요. 알짜임 얼마? 알짜임 얼마? 10N. 전체 질량 얼마? 5. 그러니까 가속도 얼마? 2요. 요번에는 2의 가속도로 얘 계속 내려갈 거고 계속 올라갈 거야. 순간 가속도만 탁 하고 바뀌는 거야. 알겠어? 자, 그랬을 때 요번에는 두 번째. 그럼 다시 요번에는 B하고 C의 높이가 같아지는 순간 속력이 얼마냐? 이거예요. 궁금해. A와 C의 높이가 같아졌을 때 C와 B 사이의 높이 차이가 얼마니? 2m. 됐어? 그러면 이제 얘 A가 몇 미터 올라가고 1m 올라가고 B가 1m 내려오면 두 높이가 같겠죠. 맞아? 네, 이게요. 그러니까 1m 올라왔을 때 이때 A 속도 얼마야? 똑같이 이거 집어넣으면 되죠. 되겠어? 불러. 2 곱하기 네, 1은 나중 속도 모르니까 V제곱 처음 속도는 2. 있었어. 그쵸? 얼마? 2의 제곱 얼마? 4. 되겠어? 여기를 지나는 순간 B의 속도가 2였잖아. 이게 처음 속도지. 여기 도착했을 때 속도가 모르니까 V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V값 구하시면 얘 V값이 얼마 나왔다? 1루트 2 나와요. 이런 얘기야. 괜찮아? 괜찮아? 이건 수능 스타일. 이런 거 수능 문제입니다. 알겠지? 그냥 계산만 주구장창 하면 돼. 생각은 안 해도 돼. 이런 문제들이 수능 스타일이야. 그죠? 자, 그래서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구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야. 소민찬, 왜 이렇게 힘이 하나도 없어? 약 먹고 병원이처럼. 정신을 차려라. 자, 그 다음에요. 60번 문제가 사고력 문제죠. 60번 문제가 사고력 문제죠. 오늘 우리 초급 모를반 애들한테 이 문제를 풀려줬는데 애들이 감동하고 갔는데 중학교 1학년입니다. 자, 60번 문제는요. 상황이 그래요. 자, 기준점이 있어요. A가 기준점을 통과해서 그 A가 기준점을 통과한 시간을 T는 0초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A는 쭉 갈 겁니다. 그래서 A가 기준점을 통과한 후 2초 후에 B가 통과합니다. 그리고 A가 기준점을 통과한 후 3초 지난 후에 C가 또 통과합니다. 그 순간을 그려놓은 게 이렇게 돼요. 맨 처음에 A가 통과해서 가고 있고요. 그 다음 B가 가고요. 그 다음에 C가 갑니다. 그래서 C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3초 걸린 거죠. 맞아. 그랬을 때 A와 C가 가는 속도는 같대요. B의 속도는 이 둘의 속도의 2배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얘네들 사이의 거리가요. A, B 사이의 거리보다 B, C 사이의 거리가 4배 더 멀어요. 되겠어? 이렇게요. 제가 분석한 건 여기까지예요.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이 새끼가 속도가 더 빠르잖아. 어느 시점이 되면 B가 A를 추월하겠죠. 됐어? 네. 그 추월할 때까지가 몇 초 걸리냐 이런 얘기예요.
A가 기준점을 지나서 그래서 쭉 가다 보면 어느 순간 A와 B의 위치가 같아지는 순간이 있죠. 이게 추월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몇 초 걸려? 이겁니다. 보시면 그럼 보면 A가 기준점을 지나는 이 순간 0초일 때 B하고 C의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니? B, C의 위치가 어떠니? A가 기준면을 지나는 그 순간에 B하고 C의 순서 B, C, C, B 10 뭐냐? C, B여야죠. 왜냐면 B는요 2초 만에 기준점까지 가야 되잖아. 근데 B의 속도가 얼마야? 2V잖아. 그러면 얘가 2초 동안 간 거리가 얼마겠어? 4V겠지 4V. 맞아? 그리고 C는요 기준점까지 오는데 몇 초 걸려야 돼? 3초. 맞아? 근데 이 새끼는 속도가 V잖아. 그러면 3초 동안 간 거리는 얼마인데? 3V밖에 안 되잖아. 얘가 더 많이 왔다는 얘기잖아. 그 뒤에 있었다는 얘기겠지. 맞아? 이해돼? 오케이. 그랬을 때요. 여기를 기준좌표 0. 여기에 위치를 마이너스 3. 여기에 위치를 마이너스 4V 이렇게 하자. 여기 위치를 이렇게 놓자. 되겠어? 자, 이랬을 때요. 이제 거기서부터 가가지고 T초 후에 이렇게 될 거 아니니? 맞아? 그러면 T초라는 시간 동안에 A가 이만큼 갈 동안 B는 이만큼 왔어. 맞아? 이해되는 거야? 그래서요. T초라는 시간 동안에 A가 간 거리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얼마를 더하니? 4V를 더한 값이에요. 맞아요? A가 간 거리는 요거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다가 4V를 더한 값이 B가 간 거리랑 같은 거죠. 맞아? 근데 이게 식이에요. 이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나 이상해? 시오 이상해? 수업 시간에 안 보고 뭐 하고 있니? 맞아요? 이해되는 거 맞니? 괜찮아요? 네, 그거 하세요. T가 네. A랑 B가 그 만나서 B가 추월하는 그 시간이 T예요? A가 기준면을 지나는 순간을 0이라고 합니다. 네. 아니다. 추월하는 순간이 T가 아니구나. 그걸 구하는 게 아니구나. B와 C 사이의 거리는 A와 B 사이의 거리가 4배가 되는 그 순간이구나. 이 순간이요. 이 순간의 시간을 구하라는 얘기군요. 네. 그러면 이 T는 순서가 이렇게 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순간이니까 그죠? A와 B 사이의 거리에 비해서 B와 C 사이의 거리가 4배 커지는 이 순간 몇 T 지나면 이 순서가 돼요? 그래서 이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니? A, B 사이의 거리 차이의 4배가 BC 사이의 거리 차이와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맞아요? 네. 그러면 A, B 사이의 위치 차이는 A의 위치에서 B의 위치를 빼면 되네. 거리를 빼면 안 되고요. 위치를 빼야 돼요. 맞아요? 좌표를 빼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A는 여기 썼는데 그 T라는 시간 동안에 A는 여기 갔어요. 이때 좌표가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VT. 그래서 VT에 적혀 있을 거야. 맞지?
그 다음에 B의 좌표는 여기서 T축 동안 이만큼 왔잖아. T의 좌표는 얼마? 얼마? 2 T V 마이너스 T 맞죠? 마이너스 얼마? 4V 됐어? 이걸 빼면 되죠? 그냥 이거가 이거의 4배가 자 B의 위치요 2VT 마이너스 4V에서 C의 좌표를 빼면 돼. C의 좌표는 뭐야? 뭐냐? VT 마이너스 3V죠. 되겠어? 이걸 빼시면 돼. 해봐. 그랬을 때 T 갖고 왔다. 이게 간거리를 구하는 게 아니고 위치를 구하는 거라서 좌표로 계산하셔야 돼요. 네. 54번 저번에 설명 해주셨어요. 내가 45를 해줬다고 아니면 해야 된다고? 저번에 목요일 날 수업 이제 끝날 때 그래서 설명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45분? 54번 45쪽에 54번 선생님은 탄성 출도, 비탄성 출도 자 됐어? 이거 특값 얼마 나오게? 3.4 3.4 3.4라는 얘기는 얼마 얘기하니? 5분의 5분의 17 이렇게 나오죠? 네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자 넘어갑니다. 자 꼬맹아 1시간 5분 동안 4문제 풀었어. 조금만 힘내서 역학을 끝내도록 하죠. 이제 남아있는 문제가 한 4문제쯤 남아있어요.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너네가 가지고 있는 50, 51페이지에 2문제 있어요. 시작.
나머지 공급된 전력은 모두 다 공기의 한 일로 사용되고 있다. 이해하시면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서 전력의 크기가 공기를 미는 것 같으니까. 네? 뭐라 하셨어요? 온도에 따라서 전기 생산량이 다르잖아. 이거 그거 하는 거. 온도에 따라. 너 네가 뭐 하는지 알고 있는 거야? 네. 그 온도에 따른 그 값을 측정을 한 거야? 하셨어요. 그럼 뭘 실험했다는 거야? 되게 전력이 일률이니까 일률은 힘 곱하기 속력이잖아. 네. 그래서 선풍기 날개의 속력 변화가 전력의 생산량과 비례할 거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선풍기 날개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속력은 우리가 빠져나가는 소리. 그 선풍기 날개의 회전 속력. 그건 어떻게 얘기해요? 물어보자고요? 그거는
지구과학하고 물리가 접해져 있는 문제로요. 골디락스 존이라고 하는 생명가능지대 이거 얘기하는군요. 자, 실제로요.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선행 조건이 뭐냐? 선생님 천체 물리학과 나왔습니다. 천체 물리학과 나온 사람들이 가장 기대하는 건 뭐야? 외계인을 찾는 거야. 그래서 외계 생명체를 찾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저는 안 찾고 싶거든요. 근데 그걸 찾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생명체가 살기 위한 가장 최적의 조건을 알아야죠. 그 무한대의 우주를 다 뒤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곳만 탐색해도 어마어마해. 그러면 생명체가 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찾으셔야 돼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조건이 뭘까요? 액체 상태에 물이 필요해요. 액체 상태에 물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지구에 최초의 생명체가 등장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닷물이었어요. 그래서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는 물이라고 하는 환경이 엄청나게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늘에 떠 있는 천체 중에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곳만 탐색해 보면 돼. 되겠어? 그러면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뭐니? 뭐 H2O가 있어야 돼요. 나 그거 알아. 그거 말고요. 그 H2O가 물이어야 된다고. 얼음이나 수증기는 안 된다고. 그럼 물이 있을 조건 뭐니? 온도와 압력이죠. 되겠어? 그래서 그 온도와 압력을 계산해서요. 그게 가능한 조건이 있는 곳만 탐색하고 있는 중이야. 되겠어? 자, 그러면 온도와 압력을 조사했을 때 태양으로부터 꼬매나 우리 태양계 안에는 태양은 열나 뜨거워. 표면 온도가 몇 도야? 6,000도야? 6,000도. 되겠어? 그러면 태양이랑 가까우면 뜨겁겠죠? 그럼 수증기밖에 존재를 못해요. 수증기가 있더라도. 맞아? 그리고 멀어지면 추워지니까 물이 있겠죠? 더 멀어지면 더 추워지니까 뭐가 있겠어? 얼음으로 바뀌겠죠.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우주 환경을 조사했을 때 물이 가능한, 물이 있을 수 있는 조건, 그 구간이 한정되어 있다고요. 그 구간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생명 가능 지대 또는 골디락스 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여기만 탐색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행성이나 위성을 탐색하는 거고 앞으로는 지구의 수명이 다 돼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능성이 있는 공간 안에 있는 또 다른 천체를 찾아가야지. 되겠어? 이런 것들이야. 이걸 딥하게 들어가면 그렇다면요. 생명체가 우리처럼 이주할 게 아니고 여기에서 원래 있어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찾는 생명체는 바이러스 수준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 지적 능력이 있어야 돼. 되겠어? 그러려면은 여기서 생명체가 등장해서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진화해야 되잖아. 그러려면은 여기에 생물체가 존재한 기간이 길수록 그래서 지능이 발달한 생명체가 있겠지. 근데 너네가 별의 진화 과정을 보면 별은 그래서 유일하게 크기의 변화가 없는 순간이 있지. 뭐야? 주기열성. 그랬다가 주기열성의 수명이 다 되면 뭐 되지? 적색거성. 근데 그 새끼 거성이지. 무슨 말이야? 갑자기 별이 열나 커져. 맞아? 이렇게 되나? 그럼 생명 가능 지대가 이 위치에서 변하겠지. 어디로? 뒤로 또 밀리겠지. 되겠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우리 태양은 아직은 주기열성이야. 아가별이라서. 근데 조금 있다가 늙으면 태양도 적색거성이 돼서 확 커질 거야. 그럼 지구에는 생명체가 못 살아요. 어쨌든 못 살아. 우리는 어쨌든 스페이스 X 타고 가야 돼요. 되겠어? 이런 환경이야. 탈출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명 가능지들을 찾을 때 첫 번째 조건은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해야 되고 그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 건 온도와 압력. 그 온도라는 건 별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야 되냐 이런 것들 계산하는 거야. 되겠어? 그래서 생명 가능지대를 우리가 구역을 나눠서 거기에다가 전파를 쏴가지고 그 전파를 받아들일 정도의 능력, 분석할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적 생물체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요. 그렇게 지적 능력이 발달돼서 지구까지 올 수 있는 아이들이면 걔가 왔을 때 우리를 도와줄 가능성은 없다. 그러니까 신호 좀 그만 보내라 라고 얘기하는 과학자들도 있어요. 그런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액체 상태에 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럼 너네들은 더 들어가야죠. 그럼 액체 상태에 물은 도대체 생명체에 어떤 영향을 줄 때 꼭 필요해? 라고 하면 첫 번째, 물은요 비열이 커요. 생명체의 조건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물체잖아요. 세포는 뭘로 만드는 줄 아세요?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은 온도에 민감합니다. 온도가 너무 높거나 온도가 너무 낮아지면 단백질 구조가 변합니다. 그래서 굽기 전 삼겹살과 구운 후의 삼겹살은 다른 물질입니다. 그래서 화학 변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플 때요 가장 위험한 건 체온이 너무 높아져서 열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체온이 42도 이상이 되면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과 세포가 괴사합니다. 그래서 일단 아이가 열나면 어디가 아픈지 물어보기 전에 홀딱 뺏겨놓고 알코올로 다 닦아버리죠. 체온부터 낮춰야 돼요. 그리고 나서 왜 아픈지를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 단백질 세포는요 온도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의 온도가 이렇게 급격히 바뀌어도 생물체가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몸의 70%가 물로 되어 있어서. 밖의 온도가 50도로 올라가도 우리 체온이 50도까지 올라가니? 안 올라가거든요. 물 때문이에요. 밖의 온도가 영하 50도로 내려가도 우리 체온은 급격히 50도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대부분은 비열이 그 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되겠어? 그래서 생물체가 살기 위해서 가장 선행돼야 되는 조건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물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물이 필요한 거야. 두 번째는 물이 뭐냐면 물은요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많은 물질을 녹일 수 있습니다. 되겠어? 그래서 많은 물질들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화학 반응을 가지고 원시 생명체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물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특징, 화학적 특징 이런 것들 때문에 물이 그래서 생명체를 잉태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다. 그래서 우리 옛날의 과학자들이 모든 물질은 어디서 태어났다고 얘기했나? 그렇죠. 1원소설 거기서부터가 물이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만물은 물에서 태어난다고 생각할 정도로 물이 모든 생물의 근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구간 골디락스 존이고요. 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이 공간을 결정하는 건 온도와 압력이다. 되겠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게 1번 문제였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행성 표면에서요. 수소기체가 탈출하는데요. 꼬맹아, 이렇게 행성 표면에서 별로부터 열을 받으니까 행성이 뜨겁습니다. 우리 태양계 안에 있는 행성 8개 있는데요. 8개 중에서 대기를 가지고 있는 행성이 누구니? 금성, 지구, 화성. 대기를 가지고 있는 행성은 수성 빼고 다 가지고 있죠. 진짜 힘들다. 태양계 안에 있는 8개의 행성 중 수성만 대기가 없고요. 나머지 다 대기가 있죠. 그래서 수성만 대기가 없기 때문에 달과 같이 그래서 네, 일교차가 크고 그 다음에 운소 구덩이가 많고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야. 병신. 그렇지. 자, 그러면 이렇게 기체들로 둘러싸여 있는 대기들을 다 갖는단 말이야. 근데 대기 성분들은 달라. 되겠어? 왜? 행성의 표면 온도와 중력에 의해서 이 안에 있는 기체들 중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기체들의 종류가 결정돼. 그래서 자, 실제로요. 얘가 이 기체를 잡아당기는 중력에 비해서 얘가 날아가려는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더 크면 이 대기를 탈출해버리죠. 맞아? 근데 얘가 가지고 있는 만유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탈출하기 쉽겠니 어렵겠니? 어렵겠죠. 되겠어? 이런 얘기야. 기체들도 중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중력과 자기가 탈출하려는 힘 중에서 누가 크냐? 이거에 의해서 탈출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단 말이야. 되겠어? 그래서 이 기체를 잡아당기는 중력과 기체가 날아가려는 기체의 운동 에너지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탈출 여부가 결정돼요. 중력이 더 크면 탈출하지 못하고 속박됩니다. 됐죠? 근데 운동 에너지가 더 크면 탈출해버려요. 그러면 탈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속도는 그래서 거기 써준 거예요. 그래서 기체가 탈출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최소한의 속도 이거를 우리가 우주 제2 속도라고 불러. 이 사람들.
그 천지를 탈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속도. 그걸 우주제의 속도.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구한다고? 루트 r분의 뭐라고 구한다고요? 루트 r분의 2gm 이렇게 구하죠. 근데 그냥 알죠? 우리가요. 만유인력 r제곱분의 gmm이 나의 몸무게를 만드는 만유인력이야. 맞아? 그래서 이렇게 지우니까 중력가속도의 정체가 g는 r제곱분의 gm. 그거 계산하면 9.8 이렇게 된 거잖아. 되겠어? 그랬을 때 gm은 뭐니? gm은 gr제곱이야. 맞아? 괜찮으시기야? 오케이. 그러면 gm 자리에다가 이거 대입해도 합법이야. 그래서 얘는요 r분의 2g r제곱이라서 지우죠. 그래서 탈출하는 속도를 우리는 맨날 루트 2g라 이렇게 외워요. 되겠어? 루트 2g라 이게 탈출 속도야. 맞아?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 되겠어? 자, 그래서 이때 탈출 속도가 제일 큰 애와 제일 작은 애가 누구겠습니까? 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쉽게 그냥 이 산수 안에 넣으면 돼. 그래서 이건 별로 큰 문제는 아니고요. 이런 관계를 갖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목성하고요. 됐어? 지구하고요. 누가 더 뜨거워? 이게 질문인데 대답을 못해? 목성이 뜨거워? 지구가 뜨거워? 지구요. 지구가 뜨겁겠죠. 왜요? 태양은 태양이랑 가까우니까요. 그렇죠? 보편적으로는 빛을 내고 있는 열을 내고 있는 별이랑 가까울수록 뜨겁죠? 그러면 지구에 있는 행성 중 누가 제일 뜨거운 게 정상이야? 근데 제일 뜨거운 게 누구야? 왜 그래? 그렇죠. 그렇죠. 이산화탄소의 대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광선은 훨씬 더 뜨겁다. 알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자, 그 다음에 62번. 자, 62번에 나 이거 그래프를 제대로 그릴 수 있는 줄 봤더니 어떻게 그렇게 못 그릴 수가 있냐? 위에 있는 건 시간 속도 그래프고 밑에 있는 건 시간 거리 그래프로 바꾸는 거지. 깜짝 놀라겠는데.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그거 몇 초야 이런 건 내가 구해줄 필요 없잖아. 내가 다 하겠지. 그래서 그건 설명할 여지가 없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얘는 속도가 점점 뭐 해주고 있는 거야? 빨라지고 있는 거잖아. 일정하게. 그치?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는 거잖아. 자, 그랬을 때요. 이걸 시간거리 그래프로 바꾸는 건데 나 궁금한데 시간거리 그래프에서 속도는 어디니? 네, 이 그래프의 기울기죠. 그러면 1초일 때 속도보다 2초일 때 속도가 더 빠르니까 1초일 때보다 2초일 때 기울기가 더 커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그리면 됩니까? 이참 숫자. 그렇죠. 이거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막 직선으로 그리면 경찰한테 잡혀갈 텐데. 응? 눈에 너무 막하더라. 자, 여기는요. 그렇다면 속도가 얘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뭐 하고 있니? 감소하고 있죠. 그럼 기울기가 뭐 해줘야 되니? 완만해줘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는 거 아닌가? 응? 이거 무슨 운동이냐? 등속 운동. 됐어. 속력이 일정하니까 기울기가 뭐 해야 되니? 일정해야죠. 이 사람 이렇게 그려야 되지. 너무 막 그리더라. 그래서 이거 숫자는 여러분들이 놓으시면 되겠죠. 제가 뭐 해드릴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63번, 64번, 65번까지요. 이게 마지막 역학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 페이지 빨리 하시고요. 저는 1분 남아서 정리하고 할 겁니다. 빨리 하십시오. 저는 이제부터 올라가서 인성 자수 뭐예요? 진로 볼 건데요. 물리 쓴 사람들은 진로 다 올린 거야? 맞지? 송일찬도 올려놓었다 그랬지. 전유찬도 올려놓은 거고. 자, 여기에서 물리 쓰는 사람 손 드시면 나 몇 명 본대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위치 확인했습니까? 네, 희민이까지. 6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앞으로는 물리 쓰는 애들은 학원에 못 오게 하기로 했어. 이번에 물리 자소서가 23명 돌아버렸어. 근데 자꾸 막 물리 자소서 빨리 봐주세요. 내가 이런 얘기
이 시점에 못한다고 했지. 나 올림 수업 못하겠어. 그러니까 내가 빨리 써놓으라고 했지. 나 이제 대충 세로로 읽고 그냥 됐어 그러고 말 거야. 너무 새끼들 진짜. 그래서 절반은 선생님이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AS반은 물리 자소서는 과학 자소서는 허지쌤이 보고 진로는 제가 보고요. 그래서 나눴습니다. 제가 다 보고.